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장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주차 1차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가치, 2. 가치의 특성과 역할, 3. 가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그 첫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과 가치입니다. 사회복지에서 그 가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이 가치를 기반으로 둔 동기화 또 기능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사회복지 실천이 가치와 기반으로 동기화 기능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치란 인간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전문적이 갖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지금 두고 있어요. 또 현대복지란 사회 문제 해결과 동시에 또 인간의 욕구 충족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원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유한적,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또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저희가 사회복지 정책 개념과 또 뭐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그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또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슨 활동이라고 그랬죠? 어떤 활동?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이라고 했죠. 자, 사회복지 정책 앞에서 저희가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회복지 정책의 그 개념은 사회복지라는 개념과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복지라는 개념과 또 정책이라는 개념이 만나서 이루어진 복합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또 가치, 구현을 전제로 하는 목적적 개념이고요. 또 정책은 자원의 절약, 즉 효율성을 목표로 하여 성립된 수단 지향적 활동 지향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회복지 정책의 또 특성과 역할을 또 살펴볼 텐데요.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균형적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고요. 또 다양한 가치 이념을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관련 정책 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가치의 특성과 역할입니다. 그럼 가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가치는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된다. 저희가 앞서서 그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치는 무엇인지 또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여러분 학생분들한테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치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혹시? 맞아요. 선호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가치는 선호도와 같은 말이다 라고 했죠. 즉 A도 옳고 B도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해서 이거는 당연히 주관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선호도를 의미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치는 선호 의미를 가지고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가치가 가지는 특성은요. 가치는 어떠한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고 또 평가하고 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또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는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선호도, 내가 어떤 걸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또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또 세 번째로는 한 사회에서 형성된 가치는 구성원들과 함께 일정 정도를 공유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는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진술하고요. 단일 문장으로 기술되기보다는 더 많고 복잡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치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사회복지 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념을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한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 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치적 차원에서 그 사회복지 정책은요, 가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주체가 국가에 이루어지는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학문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정치적 과정에서 수립된 사회복지 정책을 설명, 분석, 체계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이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가치 특성 세 번째에서 한 사회에서 형성된 가치는 구성원들과 함께 일정 정도를 공유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본 가치로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지도 이념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좀 긍정적 효과 측면을 가치의 긍정적 효과 측면을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있어서 연구의 긍정적 효과 측면을 살펴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역할이 긍정적 효과인데요.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가치 이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깊이 될 경우에는요, 특정한 정치 집단이나 이익 집단에 편향된 가치 주관으로 인해서 보편적 가치념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이념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전체 사회복지 정책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역할의 두 번째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이념을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요. 가치 이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 이념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또 그 나라의 어떤 시대 흐름, 역사적 그 흐름에 따라 부단히 이제 변화하는 속성을 이제 가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 또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공간적 차원에서 특수성을 반영하고 또 이렇게 시간적 차원에서 또 유연성을 또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 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가치 이념을 많은 수의 그 나라의 그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상 또는 세계관으로 일종의 유토피아로서의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현상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좀 파악하려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럴 때 그 가치 이념은 그 실현에 있어 합리성이나 또는 구체성이 조금 결여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행동 전략으로 또그 목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뭐죠? 행동 규범이라고 해요. 행동 규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개개의 사회 현상에 따라 상황의 인식 그리고 행동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구체화된 가치 이념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체화된 가치 이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럼 가치의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의 종류는 교재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평등, 세 번째 효율성, 마지막으로 사회 정의입니다.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유란 개인 대 개인보다는 어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좀 강조를 했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자유는 초기의 그 자유라는 개념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얼마나 개인이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의 사회 개입에 대한 거부감은 산업화와 시장경제 발전과 더불어 좀 강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수가 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자유의 개념도 그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는데요.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책임이었던 빈곤을 누구의 책임으로 전환했죠?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키게 됐어요. 또 이렇게 그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적극적 개념도 포함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논의하고 발전 과정을 통해서 자유의 개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 자유, 또 적극적 자유로 이분화가 되는데요. 초기에 그 소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거죠. 얼마나 내가 더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자유 침해받지 않고 할 수 있나. 그렇지만 적극적 자유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렇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즉 소극적 자유가 사회의 그 중상류층에 해당된다면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또 포함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이분화된 개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냐면요.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적극적 자유는 궁극적으로 얻었다고 했죠. 중상류층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 행위는 강제성을 좀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상류층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논쟁은 수백 년간 좀 순환적으로 논의를 좀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초기 자유 개념은 소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음을 의미하고요. 또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자유를 의미하고 소극적 자유가 상대적으로 사회 중상류층에 해당되는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사회 모든 계층을 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이분화된 개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적극적 자유는 궁극적으로 보다 중상류층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념의 자유에 있어 두 개념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겠죠.
여기에서 소극적 자유는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을 겪을 때까지 지배적인 개념으로 또 존재한다고 했고요. 또 여기서는 이때는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 대공황이 좀 벗어나게 돼서 국가 개입의 좀 정당성이 조금 확보가 된 시기입니다. 그럼 케인즈 이론이 뭘까요? 이제 케인즈는 조금 경제학에서는 좀 유명한 분인데요. 케인즈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지금 대공황을 배경으로 조금 발전을 했고요. 또 현대 거시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조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총수요와 총공급 법칙이라고 하는데 경제의 총수요가 경제 성장을 또 결정한다고 또 주장을 했고요. 또 유효수요라고 해서 유효수요가 좀 부족하면 실업과 경제 침체가 온다고 그 유효수요가 경제 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고도 강조를 한 이론입니다. 뭐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케인즈 이론에서 좀 살펴볼 게 케인즈는 경제가 경기 순환을 조금 겪으면서 이런 순환은 또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 케인즈 이론이 또 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개입의 그 정당성이 좀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점차 그 산업화에 의한 도시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또한 그 자유의 개념의 그 범위도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도 이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좀 확보가 됐지만요. 또 사회 통제력이 또 강화되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극적 자유가 처음으로 국가 정책에 전면적으로 좀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국가의 사회적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가 처음으로 국가 정책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 큰 사건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사건은 바로 5.1 파동인데요. 이제 이 5.1 파동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석유 가격 급등 사건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첫 번째 그 1차 5.1 파동은 1973년에서 74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는 뭐 중동 정쟁 때문에 이제 오펙 그 석유 수출국 기구죠. 그 회원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조금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2차 세계 석유 파동, 오일 파동은 또 1979년부터 80년대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도 이제 전쟁 때문에 전쟁 이란 혁명 또 이란 이라크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이 조금 불안정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석유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됐죠. 네, 이렇게 그 석유 가격 급등을 하면서 세계 경제 구조에 좀 변화를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석유가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또 에너지원이었고 또 이 석유로 사실은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뭐 도로도 깔 수 있고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는 이런 원자재 또 가격이 또 급등하기도 됐고요. 왜냐면 이, 이 석유를 또 이용해서 뭐 배도 할 수 있고 또 비행기도 또 이 교통수단 또 교통비도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또 원자재 가격도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계 경제가 또 한번 흔들리게 됐죠. 이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때도 그 국가의 비효율적이고 또 팽창주의적 행태에 조금 비판의 토대를 조금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장기화가 됐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 조금 좀 다른데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률도 또 정체가 되고 동시에 물가가 또 상승하는 또 상황을 또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또 둔화되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또 물가 상승하는데 또 경제 활동은 또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좀 어려움이 또 존재하는 또 그런 걸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때 또 그 1970년대 말부터 어떻게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소극적 자유가 다시 지배적인 위치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자는 뭐 경제학의 기반을 조금 둔 이론인데요. 이거랑 비슷한 그 신보수주의자는 또 정치학에 또 기반을 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자가 여기에 있는 그 오이파동에 오면서 이제 세계적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장기화가 되면서 케인즈 이론의 그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뭐 이제 주장을 했냐면요. 정부 규제를 완화를 시켜라.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또 축소해라. 또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라는 등을 통해 시장 원리를 좀 활성화하고 경제를 좀 회복시키자는 또 주장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자가 뭔지 이거는 뒤에서도 또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논쟁은 긴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적, 뭐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조금 적극적 자유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때도 있고, 또는 또 소극적 자유가 다시 지배적인 위치를 또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죠. 이렇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논쟁은 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논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소극적 자유는 주어진 규칙을 지키면서 과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된 개인의 소유는 누구라고 해도 국가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수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소유권이 잘 보장되어야만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소극적 자유 주장에 대한 적극적 자유는 어떻게 논박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타고난 능력과 가정적 배경은 정당한 가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고난 능력이야말로 이제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부모가 이제 좋은 유전자를 아이에게 또 물려주는 뭐 이게 좀 타고난 능력이겠죠. 그리고 또 가정적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금수저, 흑수저, 또 그 위에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에도 까지 우리가 그 계급을 좀 어떻게 보면 부의 세습에 대해서 풍자한 거잖아요. 이것도 뭐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가 있고 또 그 부를 축적한 또 부모를 만났다면은 이거는 자신의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은 아니더라고 또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가장 숭고한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위에 있는 첫 번째랑은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 유전자가 우월하든지 아니면 타고난 배경이 우월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가장 숭고한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따라서 뭐라고 했죠?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줄 의무를 지닌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윤리적 차원에서 삶이 위태롭게 된 이웃을 모른 척하는 것은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한 논쟁도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보장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이건 적극적 자유가 말을 하는 건데, 이 적극적 자유가 말을 하는 이 주장도 부정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가능한 한 개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인정했다고 했어요. 이 개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건 또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들이잖아요. 그죠? 자, 현실적으로 이 두 개념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항상 옳고 항상 옳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이 두 개의 개념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선진복지 국가들도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제 강제성을 좀 약화시켰고요. 또 개개인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두 자유 개념을 조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있어서 사적 보험과 국가 보험 간의 선택의 기회를 또 줌으로써 누구한테 중상류층에 대한 강제성을 조금 약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굳이 국가보험 안 들어도 사적 보험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또 준 거죠. 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은 중상류층에 대한 것과 다르게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종류 두 번째 평등입니다. 평등도 자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좀 개념인데요. 네, 평등 자체가 가지는 개념 간의 갈등이 좀 상충되고 있고요. 지금 평등의 종류라고 써있는 표 3-1을 보면 평등을 세 가지로 조금 크게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하고 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례적 평등, 또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량적 평등은 뭘까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또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기여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요. 또 이렇게 결과의 평등 가치는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국가의 확대라는 좀 전략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조제도가 이 수량적 평등에 이제 속한데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 정책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재분배를 목표로 빈곤한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노력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례적 평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서 여기는 기여의 차이와 관계없이고 여기 비례적 평등은 기여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똑같이가 아니라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평등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로는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이 급여하는 방법 등이 비례적 평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사회보험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낸 만큼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평등이 있습니다. 기회평등은 과정상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뭐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그 경기에 참여하면서 동일한 경기 규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당연한 말이긴데 동일한 규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또는 그 정확히 똑같은 거리를 두고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올림픽과 다르게 또 패럴림픽은 장애인 분들을 또 위한 또 올림픽인데요. 만약에 이런 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게 불평등하다.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장애인들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회평등은 동일한 규칙, 그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경기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패럴림픽 참가하는 분들은 거기에 규칙에 맞게, 여기 올림픽에 참가하는 분들은 여기 올림픽 규칙에 맞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정확히 똑같은 거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경기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보다 출발선이 뒤에 있는 경우 훨씬 더 먼 거리를 또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평등이란 이러한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경기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삶의 동등한 출발선을 부여하기 위해서 삶에서의 성공의 운과 또 출생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도움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교육 체계라든가 또 드림스타트 같은 그런 게 있죠. 뭐 드림스타트는 이제 어릴 때 아동기의 빈곤이 전생의 빈곤으로 이루어지는 빈곤의 대물림, 그리고 또 부의 세습하고는 반대말이지만 이렇게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아동을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회 평등 가치가 조금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에서 기회 평등을 보면 과정상에 똑같은 기회 평등을 주었지만 그렇지만 결과의 평등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배분에 있어서 평등에 대해서는 회의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왜냐?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배 방법은 뭐가 있죠? 시장에 의한 분배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에 의한 분배가 아니고 시장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분배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주관적 의도는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정한 분배를 가능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장에 또 참여해서 능력과 기여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야 함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공제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국가는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 규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능력과 기여에 따른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어떤 경우에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시장의 실패였죠. 시장이 실패할 때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었죠? 첫 번째로는 공공재. 이 공공재가 가지는 특성이 비경합성, 비배제성이기 때문에 이 공공재 이유로 또 시장이 실패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외부 효과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그 불안정성, 그러니까 비대칭성. 어느 한쪽에 두 계약자 사이 간에 한쪽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불안정하고 비대칭성이 보다 보니까 역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적 해이, 이런 역선택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오고 또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럼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또 불황에 빠지게 되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인간의 삶이 좀 힘들어지겠죠. 국민들의 삶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단순하게 평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은 빈곤의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지속해서 높이는 차원에서 평등 수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장에 참여해서 능력과 기여에 따른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또 1929년에 대공황과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후에 탄생한 복지국가는 파시즘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관료적 복지체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도한 불평등이나 과도한 평등 모두가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경험을 했고요. 또 이것은 국가의 생산성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은 빈곤의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성을 지속해서 높이는 차원에서 평등 수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의 종류 세 번째,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성도 이제 사회복지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효율성은 수단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종종 무시되어 가치라고 했어요. 자, 표 3-1을 보면 효율의 정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좀 보여지는데요. 크게는 수단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수단적 효율 안에는 목표 효율과 운영 효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자체가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은 투입 대비, 즉 인적 물적 자원 대비 산출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 효과가 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목표 효율과 운영 효율로 나눠지는데요. 목표 효율은
정책이 목표하는 대상자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운영 효율은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전체 자원에서 행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운영 효율성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행정 비용이 비중이 높을수록 운영 효율성이 조금 낮아지고 행정 비용의 비중이 낮아질수록 운영 효율성은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운영하기엔 그 행정 비용이 좀 투입되는데 정책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될수록 전체 자원 중에서 실제 정책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자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떤 정책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행정비용이 들면 예산이 있을 거고요. 그 예산 안에서 어떤 행정비용이 있고 행정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산 안에서 돈은 한정 자원, 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비용이 좀 높아질수록 당연히 정책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그 자원이 비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이 있죠. 이거를 운영 효율성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배분적 효율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 배분적 효율성인데 좀 쉽게 생각하자면 위에는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고 수단적 효율은요. 아래 배분적 효율은 목표로서의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효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을 배분적 효율이 달성되었다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배분적 효율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효용,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특히 그 정보 개입이 필요 없다는 자유주의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좀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시장 효율성을 조금 주장을 했죠. 이렇게 그 사회 전체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또 파레토 효율이라고도 좀 합니다. 이 파레토 효율은 조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부교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치의 종류의 마지막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의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 뭐 공리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각 가치들이 좀 개별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종합적 개념 속에서 내재되어 복합적으로 논의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 정의입니다. 그럼 공리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공리주의는 벤담, 영국의 고빈법을 통한 국가복지, 실업 대책으로서의 공공작업제도 등을 좀 찬성을 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정상적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그는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해치거나 또 기업가의 모험 정신을 저해할 만한 정책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19세기 전반에 걸친 영국의 윤리적 사상입니다. 또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또 주장을 했고요. 이 사상은 휴메의 도덕 감정론에 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 특히 사회 정의에 대한 그 논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좀 집중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등한 경우는 동등하게 다루어진다라고 기본적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사회복지 사회 정의는 이와 같은 사회 정의는 공리주의를 좀 바탕으로 좀 전개가 되었고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추구한 행복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시장 기능에 의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공리주의는 쾌락, 이윤축을 하는 시각과 전체의 복리증진이라는 상반된 관점 사이에서 조금 딜레마에 빠진 문제 해결에 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 정의론의 대립 롤스입니다. 앞에 노직과는 조금 또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을 조금 주장한 분이신데요. 롤스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한 사회 정의라고 했습니다. 계약에 의한 사회 정의. 자, 사회 정의는 분배에 있어서 공평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위한 성찰 방법으로 무지의 장막에서 사회 계약을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보장과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롤스의 사회 정의가 조금 가장 바람직한 사회 정의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방어 논리로 또 가장 적합한 게 또 롤스의 사회 정의고요. 또 사회 정의는 또 진보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적 사회 정의를 지배하는 두 철학관, 노직의 사회 정의, 그리고 롤스의 사회 정의는 두 철학관 관계에 있어 롤스의 사회 정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보적인 입장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또 반면에 노직의 사회 정의는 분명하게 사회 보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사회 정책을 주장하는 논리로 좀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또 그리고 가치가 갖고 있는 특성 역할 또 어떤 게 있는지 가치 종류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가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자유 평등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효율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의 방금 배운 사회정의까지 있었죠 그리고 각자의 가치마다 또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또 사회에 미치는 어떤 역할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정책에게 미치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교재에 보면은 이 교재가 조금 좋은 게 요점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교재에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 교재 다 읽기 싫다고 하더라도 요점 정리만큼은 한 번쯤은 보고 가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매번 생각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 동영상 수업을 하면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학습 활동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저는 간단하게 퀴즈로 객관식 문제 5개를 항상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거기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도 좀 내고 있는데 이것들은 물론 이제 성적에 상관없이 또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것들은 이후 몇 달 지나면 있을 가장 중요한 중간고사에서 제가 이 문제들을 참고해서 거의 비슷하게 낼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 활동만 잘 매 차시마다 하신다면 굳이 시간을 내서 하시지 않아도 이 시간대 이 공부하는 시간대에 이런 문제들 조금 풀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의 향상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